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전주 미래도시포럼 2024 첫 번째 패널 세션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해주셔서 정말 저희가 의자를 새로 세팅을 해드려야 될 정도인데요. 다시 한번 뜨거운 열기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패널 세션 진행을 맡게 된 조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전주 미래도시 포럼은 기후변화와 또 경제적인 불확실성, 성장과 지속에 대한 이 가능성 등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 싸워야 하는 이 시대적인 그런 과제에 대해 도시 발전과 혁신을 위한 논의가 시급함을 깨닫고 미래 도시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자는 의미에서 이런 슬로건을 정해보았습니다. The future of cities begins today. 오늘 바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도시와 공간 그 미래와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이 발제자와 발표 그리고 좌장과의 토론, 결과 도출 그리고 청중들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총 3시 45분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또 질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 세션의 주제는 미래 도시와 미래 산업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친환경, 스마트 시티 등 미래 도시에 대한 청사진과 또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첫 번째 세션에 참석할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은 스콧 커닝햄 대표님, 그리고 민경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님과 서용석 카이스트 교수님, 양경준 크립톤 대표님, 유용규 KT 전략신사업기획본부장님이 패널로 참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발제자분들께서는 오늘 15분 이내로 발표를 마치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분의 발제를 마친 이후에는 좌장을 중심으로 한 토론과 또 토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패널 세션에 앞서서 저희 좌장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콧 커닝햄 씨를 무대 위로 모시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지난해 포럼에 이어서 올해에도 좌장을 맡아주셨는데요. 스콧 커닝햄 씨는 SD 길드의 대표이시며 또 기업가이자 투자자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고의 세션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정말 훌륭한 연사분들을 이번 패널 세션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미래 도시와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지금 산업은 계속해서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구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챗GPT도 최근에 나오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패널리스트 분들의 15분 발표를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토론자분들과 함께 세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첫 번째 연사의 민경준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도시의 미래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온 민경중입니다. 저의 직업을 물어보신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자로 30년 생활을 했고 로펌에서 있었고 학교에도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전북은행 사회이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직업은 공간 창조자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공간을 창조하는 사람, 인테리어 업자인가? 저는 주식회사 코아스라고 하는 사무용 가구회사의 기업의 CEO를 맡고 있습니다. 매출은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불과 2달이 안 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기술의 많은 현장들을 다닙니다. CES, 아마존 웹서비스, 여러 가지 IBC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많은 이런 곳들을 기술 전시회를 다니면서 올해 특히 1924년부터 올해가 딱 100년 되는 2024년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산업, 기술, 도시의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맨 위쪽에 왼쪽은 바로 2주일 전에 다녀왔던 독일 쾰른의 가구 전시회, 올가텍이라고 하는 사무가구 전시회. 그런데 바로 1924년부터 100년, 쾰른 메세 전시장이 10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CES는 올 초에 제가 라스베이거스에 전주시장님과 전주시 의장님들도 오셨더라고요. 저는 10년째 CES를 다니는데 올해 역시 CES를 주관하는 CTA가 올해가 100년의 해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IFA,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던 인터내셔널 푼트 아우스 슈텔, 즉 국제 라디오 전시회, 이것도 역시 베를린 전시회도 100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100년 전에 무슨 일이 과연 있었던 건가?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1899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겠습니다. 유럽의 가장 중심 도시는 과거에 파리였습니다. 만국박람회가 열렸고, 그런데 1899년에 앞으로 100년 뒤의 세상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를 프랑스인 화가인 장 마르크 꽃대를 비롯한 화가들에게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잠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125년 전으로 가시는 겁니다. 당시에 아직 비행기가, 라이트 형제가 첫 비행 실험은 1903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앞으로 전 세계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언젠가는 우편 배달부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우편물을 배달할 것이고 언젠가는 하늘에서 전쟁을 할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안타깝게도 드론 전쟁을 벌이고 있죠. 또 100년 뒤에는 이런 빔 프로젝트나 영상정화가 활성화될 것이다. 롤러브레이드, 저희 중학교 때 나왔는데 진작에 알았으면 제가 저거 개발해서 큰 부자가 됐겠죠. 이러한 화가들의 상상력, 이 미래 사회를 예측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간들은 바로바로 지나갔던 거죠. 자, 1924년 바로 쾰른의 대성당이고 오른쪽은 베를린이고 그 다음에 전주의 모습이고 라스베이거스 사막의 도시, 모두 100년 전의 모습입니다. 사실 라스베이거스를 제외하고는 세 곳은 모두 전통과 문화 그리고 물류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92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은 새로운 전기 기술, 그 다음에 소비재, 라디오의 시작이 바로 그 시기에 일어났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기 제품이 활성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것은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디자인 하우스인 바우하우스 같은 경우는 바로 그곳에서 많은 건축가, 예술가, 많은 사람들이 탄생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폼 팔로스 펑션, 형태가 기능을 따른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 또 less is more, 바로 스티브 잡스가 제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간단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독일에서 처음 나왔고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던 겁니다. 도시의 발전을 보면 바로 1924년과 2024년, 그러면 도시를 이끌었던 것은 전쟁과 사업화, 산업화, 이곳을 중심으로 이끌었던 것은 바로 메세, 즉 도시의 발달과 함께 많은 곳들의 성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갔다 왔던 쾰른 메세 장면들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1924년에 100년 전의 모습이고요. 콜라드 아데나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라인강의 기적, 유럽의 부흥을 이끌었고 이후의 기초를 만들었던 독일의 총리입니다. 바로 아데나워가 쾰른 시장일 때
과감하게 쾰른의 큰 박람회 전시회 장을 만들므로써 쾰른은 전통 로마 시대부터의 물류 도시에서 근대적인 산업 도시로 변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쾰른의 2차 세계대전 때 저렇게 부서졌고, 그 다음에 쾰른에서 필름 전시회가 열렸고, 그런 많은 산업적인 변화를 통해서 도시들은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게임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지금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베를린 아까 국제 라디오 전시회, 누구죠? 아인슈타인. 첫 전시회 날 첫날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독일의 라디오와 TV, 전축, 스테레오 사운드, 독일의 부흥을 이끌었던 전자산업에 일본으로 가기 전에, 미국으로 가기 전에 독일은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베를린 이파가 열렸던 베를린의 전시장이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라스베이거스 역시도 1919년에 바로 RCA라고 하는 그 라디오 회사가 생겼고, 그리고 CES의 모태가 됐던 CTA가 이때부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미국의 동부 쪽에서 열렸다가 지금은 라스베이거스로 옮겨졌죠. 전 세계 모든 제품들이 1967년에 제1회 CES가 열린 이래로 171개 나라 18만 5천 명이 불과 1월 초에 단 4일간의 전시회에 여전히 왜 가는가? 왜 그 도시에 가는가? 라는 많은 사람들의 물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는 바로 새로운 거, something new, what's next, 다음은 무엇인가? 그 도시에 가야 다음을 알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곳에 10년 동안 가면서 기업이 어떻게 흥망성쇠가 있는 건지, 작은 스타트업이 큰 기업이 되고 큰 기업이 혁신에 떨어져서 그 이듬해에 망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늘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모데나 같은 제약회사가 가전 전시회에 나오기도 했죠. 저는 도시의 발전의 박람회 특징을 세 가지로 보는데, 결국은 각 도시가 갖고 있는 큰 어떤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거기에 도시의 발전 속에서 물류산업의 동심이라든가 전자미디어, 그리고 관광의 발전, 이런 것들이 모두 결합된, 요즘에는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도시의 발전을 이끌므로써 산업의 발전 자체가 도시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현장들을 조금 전에 여러분들은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제적 효과는 말할 수가 없겠죠. 저는 전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리고 현재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공통점을 말씀드리고 얘기를 정리할까 합니다. 올 초에 전주시장님이 CES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주에 큰 박물관을 전람회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반대가 많다. 이해가 갔습니다. 저도 전주 출신입니다. 비록 40년 전에 고향을 떠났지만, 서울에서 생활했지만 늘 고향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주가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 그리고 음악, 예술, 어떤 도시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바로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훌륭한 건축물, 자산, 헤리티지, 이것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입니다. 쾰른 대성당이나 쾰른 대성당도 600년에 걸쳐서 지어졌고요. 브란덴부르크, 베를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도시 중에 유독 바로 라스베이거스는 100년 전에는 그야말로 작은 금광의 개발자들이 잠시 들리는 철길의 종착지였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베를린이나 쾰른의 메세 뿐만 아니고 밀란, 광저우 모든 전시회를 통틀어서 CES에 모두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스피어라고 하는 저 상징물은 작년 9월에 처음
전시장이 됐고 U2가 거기에서 첫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CES에 온 사람들은 저 무려 1조 8천억 원이 들은 저 아트 스피어에서 공연을 보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힘,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거기에 컨텐츠를 담는 그 힘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전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저는 매우 친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갔던 많은 앞서 말씀드린 도시들 자체가 라스베이거스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친자연적이죠. 물론 사막도 친자연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요즘의 기업들의 화두는 이겁니다. 저희 회사 코아스를 포함해서 많은 회사들의 화두는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친환경 소재를 쓸 것인가. 바로 쾰른 메스에서 제가 현장에서 본 곳에서는 이 가구나 수많은 이 제품들에서 나오는 폼, 이런 것들을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의 해초, 그 다음에 대마, 이끼, 이런 곳에서 나오는 계란 껍질, 이런 것들로 플라스틱의 대체품들을 모두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이오 머티리얼, 이런 제품들이 플라스틱에, 이게 바로 대마, 코코넛을 활용해서 플라스틱의 의자를 만들었는데 곧 저희 회사가 수입할 예정입니다. 저것을 가지고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바이오 머티리얼들이 곰팡이의 균을 활용해서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업체인데요, 잠깐 동영상을 한번 오른쪽에 보시겠습니다. 프랑스의 스타트업 9년 된 회사인데요, 바로 이것은 업무를 보면서 스스로 업무를 하면서 전기를 생산하고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전기를 재생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저것도 가져와야 되겠다, 저런 제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제 사무실에서 자기가 업무도 보면서 멀티태스킹에 강한 MZ세대들은 저런 놀이와 일과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CES 현장에서는 또 푸드테크, 이처럼 존디어라고 하는 184년 된 회사가, 쟁기를 만들던 회사가 24시간 무인 자율 트랙터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팜, 그리고 전라북도의 전북대학교가 돼지들이나 닭의 무게를 AI를 활용해서 직접 재지 않고 하는 그런 기술을 CES 현장에 보여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북대학교 관계자분 계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또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할까? 제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절명, 작은 기업부터 큰 기업까지 모두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세 번째로 전주가 가지고 있는 건 사람. 결국은 아무리 산업사회가 되고 도시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떠나는 곳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은 곧 기계도, 거기에 공장도, 문화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이제는 저는 결국은 남는 건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이제는 사람도 남지만 사람이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적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인간과 휴머노이드가 한 공간에서 공존할 것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저희 같은 사무가구 업체에서 앞으로 사무실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휴머노이드와 같이 공존하는 사무실이 필요하다.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퓨처. 여러분, AI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너러티브 AI를 여러분이 많이 사용한다면 사무실 환경에서 이제 키보드와 모니터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AI와 음성으로 대화하죠. 그러면 그 사무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속된 말로, 우리나라 말로 개판 안 되겠죠.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워크플로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리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CES에 가서 저 아메카라고 하는 곳을 3년 연속 보는데요, 2022년만 해도 저렇게 영어로 단순하게 답변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는 AI가 접합이 되면서 무려 전 세계 언어를 다재다능하게 많은 표정들로 하는 걸로 진보했고요, 2024년에는 이제는 추론이 가능하고 사물을 판별하면서 아메카가 서로 사람을 대신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공간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얼마 전에 2주일 전에 했던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했던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산업화 속에서 AI의 소통 방식, 산업과 도시가 같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어떻게 편안하게 하느냐의 모든 도시의 환경은 맞춰져야 된다. 다만 줄어드는 인구만큼 어떻게 하면 그 도시가 AI의 경쟁력을 잘 접합하고 공존할 수 있는지를 퍼스트 무버로서 먼저 할 수 있느냐가 결국은 도시의 생명력, 그리고 기업의 생명력, 그리고 학교, 개인의 생명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쾰른에서 머물렀던 민박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마치 렘브란트의 다락방 속의 그림 같죠? 제가 머물렀던 민박집 사장님에게 이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여기가 어디죠? 사장님 민박집의 3층 제 방에서 바라본 바깥의 풍경입니다. 이제 이처럼 진짜 보석이 전주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박집 주인이 자기 3층의 다락방의 아름다움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혹시 전주의 보석, 전주의 사람의 보석이 떠나지 않는 도시, 그리고 찾아오는 도시, 흥겨운 도시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Min Kyung-jung, for 네, those 민경준 insightful 교수님 thoughts. 말씀 감사합니다. I think how you described yourself at the beginning 네, 그래서 처음에 was 그 공간 창조자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이 포럼에 있어서 더욱더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에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공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가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잘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발표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is Sao Yong-seok. 네, 다음은 Present 서용석 교수님을 모시고 21세기에서 커뮤니티 빌딩을 통한 지역 산업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소개받은 카이스트 문술 미래전략대학원의 서용석입니다. 저는 미래 도시와 미래 산업이라는 주제로 한 15분 정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래전략대학원에 있다 보니까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도대체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교육하는가? 보통 이제 미래 연구 그러면 뭐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전망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래 연구는요, 본질적으로 변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미래가 내일이 오늘이나 과거와 같다면 우린 굳이 그렇게 치열하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상은 변합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연구는 본질적으로 변화에 대한 연구이자 불확실성에 대한
지난한 도전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적응하고 이를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래 연구는 이제 변화에 대한 연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서는 항상 이제 그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변화를 견인하는 동인이 무엇일까?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이제 구조적인 동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서는 이 구조적인 동인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기술의 변화입니다. 사실 뭐 기술의 발전이 지금까지 그 인류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는 데서 여러 학자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또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문명까지 변화시키더라.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터넷이 있던 시절과 없던 시절,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있던 시절과 없던 시절, 우리의 삶, 행동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최근에 생성형 AI가 등장을 했고요. 또 이러한 기술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과 사회와 문명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기후 변화입니다. 사실 이 기후 변화, 이제는 뭐 기후 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 기후 재난이라는 말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유라는 가치가 저는 앞으로 심각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벌써 자유에 대해서 한번 제한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이동의 자유가 제한이 됐었고 또 모임의 자유도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후 변화가 가져올 이 미래의 위기는 이 코로나19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아마 미래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생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전 지역에서 그 젊은 커플들하고 뭐 가끔 제 세미나를 하는데, 이 기후 변화가 이 저출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커플들한테 아이를 이제 낳지 않는 이유, 그리고 또 그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상당히 많은 커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욱 혹독한 기후 환경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인구 구조 변화는 미래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구조적인 변화 외에 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불확실성입니다. 최근에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많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아마 자주 들으실 거예요. 저는 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이유도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상 이변, 또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올해만 하더라도 우리 역대급이라는 얘기 또 들었습니다. 역대급 최장 폭염 일수. 뭐 혹자들에 따르면 2050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도 올 여름이 가장 추운 여름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초연결 시대입니다. 왜 초연결 시대가 이렇게 불확실성을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 우리 사회에서 목도할 수 있는, 그만큼 한 지역이나 국가가 변수를 통제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기술 혁신도 뭔가 불확실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AI 대학원의 그 교수님들에 따르면 최근에 그 생성형 그 LLM 모델이 나오면서 여러분 그 기원 전 기원 후라는 그런 표현 아시잖아요. BCAD. 근데 어떤 교수님은 여기에 빗대서
before ChatGPT, BC, after ChatGPT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정말 이 인공지능 발전, 특히 기술 발전의 역사에서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브렉스루가 바로 이 생성형 AI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형 AI가 여러 것들을 새롭게 조합을 해내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조차 이 생성형 AI가 조합해낼 결과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너무 불확실하다.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이 이제 불확실성을 높이는 3대 원인이다. 일단 그 지역 도시가 직면한 이제 도전 과제 관련해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인구 구조 변화하고 관련이 있겠죠. 뭐 지역 소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산업 붕괴와 일자리 감소의 문제, 그다음에 자연재해 빈번한 발생이라든가 또는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이 지역 소멸 같은 경우는 좀 우리 사회에 좀 특화된 문제이긴 하지만 요 네 가지 현상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지역의 특색과 또는 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한 그런 산업들을 발굴을 해서 또 육성을 해서 이런 것들을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관광 분야라든가 스마트팜이라든가 도시 브랜딩 또는 리모트 워크, 재생에너지, 뭐 헬스케어 시니어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대표적인 지역 경제 산업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미 그 세계 여러 나라 지역 도시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산업들을 발굴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덴마크의 스마트팜이라든가 또는 이탈리아의 그런 그 로컬 크래프트 또는 전통 공예 산업에 특화된 뭐 산업과 일자리라든가 또는 뭐 에코 투어리즘이라든가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뭐 다양한 분야의 그 특색을 갖춘 그런 지역 산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핀란드의 그 어디죠? 오울로라고 하는 기술 혁신 스타트업 허브가 있고요. 또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헬스케어, 웰리스 관련 또 그런 산업들을 특화하고 있고,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워낙 농작물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 농식품 가공 또는 이 특산물 관련된 브랜드화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볼 때 결국 이제 미래의 도시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일단 첫 번째가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도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재난에 강한 도시,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속 가능한 도시. 이 지속 가능한 도시는 여러 가지 뭐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인구 구조 변화에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가 이 지속 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커뮤니티 중심 도시.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방향성을 저희가 또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최적화된 그 도시 발전 모델을 우리가 계속 구상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까도 발표자께서 말씀 주셨지만 전통과 또 현재, 이 미래 요 세 삼각구도가 서로 잘 상호작용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지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전주시에게 한번 좀 제안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로서 저는 그 전주시가 이 시니어 비즈니스의 허브가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시니어들이 또 생긴다라는 얘기고, 또 그 늘어나는 시니어만큼 또 그분들로부터의 여러 가지 그 수요가 일어날 것이고, 또 시장도 또 산업도 점점 더 확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니어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는데 요거는 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시니어 분들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시니어 분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특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일본도 우리보다 한 18년 정도 앞서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소위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가지고요,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건강 상태도 양호해서 새로운 고부가 가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집단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비즈니스와 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도 우리가 이제 잘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그 인구 구조 변화도 이 지속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고령화는요. 우리 사회의 그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하나의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20%를 넘어가서 30%, 40%,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50%까지 육박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그 복지 수요가 늘어날 텐데, 이걸 오로지 국가나 정부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뭔가 이 제3의 섹터인 사회가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1세기형 그 공동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부활시킬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봐야 된다. 사실 그 아프리카 속담에 그 아이 한 명을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 이런 속담이 있었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저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봐주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실 땐 다른 그 집안 어른들, 친척 아니면 이웃 주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온 마을이 함께 한 아이를 키웠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족이 해체가 되고 공동체가 붕괴가 되다 보니까 이 역할을 오로지 30대 여성이 독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30대가 인생 생애주기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장도 구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이거는 슈퍼우먼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나마 이게 좀 생애 주기별로 나눠져 있으면 괜찮은데 오로지 30대에 지금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다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적인 맥락에서 이런 가족이나 가족 공동체를 다시 활성화시켜야지만 지속 가능한 그런 복지 사회가 가능하다. 그리고 혹시 좀 여기 연배가 드신 분들은 아마 이 프로그램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JTBC 전신이죠. TBC에서 장수만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이 프로그램 좋아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나오셔서 이제 장기자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분들 나오세요. 그럼 뒤에 우르르 이렇게 모여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근데 그때는 상당히 대가족이었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요. 직접 그 혈연 관계가 아님에도 이웃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땐 다 이제 가족과 같은 하나의 그런 공동체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21세기 맥락에서 이걸 어떻게 한번 다시 한번 이제 가족 공동체라든가 이웃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3개 세대, 3세대가 함께 그 거주할 수 있는 뭐 주거 공간이라든가 이 마을, 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아이 양육과 집안 살림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뭐 출산율 또는 양육의 제고에도 기능이 가능할 것 같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외로운 노후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가족의 고령자 돌봄 그 제공 기능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물론 같은 공간에 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나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같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저녁 때 밥 먹을 때 이제 국이 식지 않을 정도 거리에 같이 떨어져서 살면서 서로 이제 좀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돌봄을 제공하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지만 이 고령 사회가 또는 우리 사회가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모델을 갖출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같은 데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가 같이 거주할 경우에는요, 뭐 부동산 취득세를 경감해 준다든가 또는 융자 금리를 인하해 준다든가 뭐 이런 지원 제도를 실행을 하고 있고요. 독일도 그렇습니다. 독일도 다양한 세대가 일상적으로 서로 만나서 돕고, 그러니까 이 지배 영역을 가족에서 지역 사회로 확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역 사회, 이 전주시도 이런 그 전통적인 그런 가족, 이웃
공동체라는 이런 것들을 잘 좀 살려서 21세기적인 맥락에서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발전시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ao Young-seok, thank you so much. 네, 교수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미래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좋은 도시들이 미래 도시 설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요소들을 다 구성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It's the era of climate change, 저희가 industrial revolution. 지금 기후변화를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과 관련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람과 그리고 사람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양경준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가 낳은 아들 양경준입니다. 네, 다들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이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능성 있는 초기 기업을 발굴해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어쩌다 보니 제가 2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서 외모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25년째 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성장을 시켰는데 저희가 2015년이 넘어오면서 국내의 창업의 그 쏠림 현상이 수도권으로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지역 경제 문제의 심각성을 발견하고 그 고민을 하다가 2018년도부터 이제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부르짖기 시작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야 이제 지난주에 언론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는 정부도 지역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 인지하고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내년부터 지역 그 펀드를 기존에 1조 원 규모에서 2조 원 규모로 늘린다든지 이런 이제 정책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 격변하는 시대 도시의 미래 산업이라는 주제로 현장에서 저희가 얻은 통찰력을 기반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 격변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의 시대가 아니라 격변의 시대인데요. 격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 뜻 그대로 격하게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변화들이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 화산 폭발이나 영화에서 보던 해성의 뭐 지구 충돌처럼 이렇게 격하게 변한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변수가 많아진다는 것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한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 특징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을 하는 답변,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예상하는 질문과 예상하는 답변에 이 훈련된 사람들인데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중요한 변화들을 하나씩 좀 열거를 해보면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전부 다 산업혁명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미 산업혁명 시대는 끝났습니다. 200년 정도 진행했던 산업혁명 시대가 끝났고 2012년에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미 산업혁명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인드는 그 관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산업혁명 시대처럼 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전년도에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 있었는데 산업혁명의 시작점이라고 했던 영국의 런던에서 마지막 화력발전소가 올해 9월 30일 날 문을 닫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살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의 마인드가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 산업혁명 시대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답을 정확하게 해법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 발제자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후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기후 변화의 시대가 아니라 이미 그 기후 변화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기후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얼음이 녹아내리고 홍수가 나고 화재가 나고 그리고 가뭄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지금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요. 세 번째는 그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그 인류가 그동안 발전시켜온 기술의 역사를 조사를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 동안 그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최근 100년 동안 너무 빠르게 기술의 변화가 있어서 이제는 싱귤레러티, 이 기술의 발전이 과거에 예상했던 패턴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폭발시키는 것이 바로 AI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격변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생존을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앞에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그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나의 생존도 지금 담보할 수 없는데 우리의 미래 세대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애가 셋이거든요. 저는 요즘 세대 같으면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인류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을 고민하는 그 시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격변을 그 인류가 지구상에서 처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20만 년 전, 30만 년 전부터 인류는 기후변화에서 촉발된 그런 변화를 그런 도전에 응전을 하면서 인류가 살아남아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생존의 동시에 살아남는 것을 모색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이 하나로 귀결되는데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이 남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챗GPT에게 물어보면 되겠지만, 이제 이 질문은 인간 스스로 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인간의 본질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AI가 그 초혁명을 일으키는 시대지만 AI가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고 탐구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전주시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을 이해해야 도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고 도시의 방향 역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오늘 인간의 그 기본적인 본질, 인간의 본질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은 모두 각인각색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90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90억 명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다 다르죠. 그 일란성 쌍둥이도 다 다릅니다. DNA적으로는 같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였냐면, 매우 안 좋은 그림인데요. 지난 200년 동안 모든 인간이 각자의 개성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정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산업혁명의 특징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량 생산, 대량 소비, 획일적인 대량 생산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할 때는 당연히 회사의 공장의 시스템처럼 9 to 6, 9시에 등교해서 6시까지 공부를 하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산업혁명의 시대가 끝나가면서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어떤 고민이냐면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시대가 우리가 스스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답을 알려주고 강제로 끌어가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산업혁명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하게는 정신병도 생기고 자존감을 잃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시대가 된 것인 거죠. 그런데 인간의 본질을 찾아가면서 탐구해가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인문학을 탐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과거의 철학자들은, 과거의 선배들은 인간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렸는가, 그래서 인문학을 이 대유행을 하게 되고 골목길을 탐험하게 됩니다. 우리 유현준 교수님의 얘기처럼 골목길의 특징은
모퉁이만 돌면 새로운 컨텐츠가 등장하는 굉장히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제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골목길을 탐험하게 되고 또 취미 시장에 열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저는 AI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성장할 가장 큰 시장은 아이덴티티 비즈니스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시대인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지 탐험해 가다 보니까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굉장히 급성장하는 시대가 취미교육 시장이었습니다. 클래스 101이라는 취미교육을 대표하는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시대였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를 만나자마자 이 시장이 전부 다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유사한 분야에 하나 투자했는데 파산됐어요. 그 정도로 시장이 급변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욕구의 최상단에 있는 자아실현 욕구가 코로나라는 천재지변을 만나면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와 생리적인 욕구로 퇴행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생존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자아실현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생존과 자아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이프 스타일과 일자리,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라이프 스타일과 그 일자리를 제가 단적으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도시가 라이프 스타일과 일자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도시는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역 소멸을 이야기를 하고 인구 감소를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지역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라이프 스타일과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지 못하는 도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도시는 역사와 맥락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넓은 땅덩어리가 있고 전 세계도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가 있지만 어디에는 도시가 형성되고 어디는 도시가 형성되지 않고 어느 지역은 도시가 더 발전하고 어느 지역은 도시가 쇠퇴하는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도시는 역사와 맥락의 산물이라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도시는 축적의 힘이 작동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맥락 없이 어떤 산업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지역에 쌓여있는 역사와 맥락을 살펴서 산업을 설정을 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있는 전주는 이전부터 풍류의 도시라고 했고 요즘 젊은 세대는 전주는 먹방하러 가는 곳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한반도의 가장 넓은 호남 평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했는데 그만큼 물산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문화가 발전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중심지였던 전주시는 이 한옥마을을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쌓여 있고 인구 1인당 무형문화재가 가장 많은 곳이 전북입니다. 그 정도로 컨텐츠가 집적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당연히 생존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농식품 산업도 놓칠 수 없는 산업입니다. 김제평야, 호남평야가 있기 때문에 익산을 중심으로 혹은 김제를 중심으로 해서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전북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전주를 중심으로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앞에서 제가 라이프 스타일과 생존을 동시에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식품 산업과 콘텐츠 산업이 전주의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년 전부터 전주를 중심으로 콘텐츠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도심에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지역의 창업가들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전체에 전주만큼 콘텐츠가 수백 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도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현대에 맞게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것은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그 미국에서
미국 그 실리콘밸리 옆에 위치한 LA는 미국에서 두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 창업 생태계로 발전하고 있는데 실리콘 비치라고 말합니다. 1911년에 자리 잡은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그 LA시 전체가 창업 생태계로 콘텐츠 중심의 창업 생태계로 발전했는데 저희는 전주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북의 그 창업 생태계 그리고 투자 전략을 크게 두 가지의 지금 핵심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주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가고 있고 내년부터는 익산을 중심으로 한 익산의 KTX역이라는 그 교통의 요지가 있고 국내 그 농식품에 관련된 그런 정부 기관들이 전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익산을 중심으로 에그리 푸드테크 창업 생태계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주와 전북의 맥락에 맞는 창업 생태계 그리고 도시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이 대한민국 어느 도시도 콘텐츠를 산업으로 육성하는 도시가 없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는 그 콘텐츠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축적된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전주에서 지속적으로 이 활동을 할 경우에 전주는 지속 가능한 도시 그리고 산업적으로 충분히 성장하는 도시 국내 어느 도시보다도 경쟁력을 가진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I'd like to invite the rest of the panelists back up to the stage, and we will begin our panel discussion. All right, now we're ready. 네, So 이제 we 준비가 된 covered 것 a lot 같습니다. of different things. 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하지만 청중의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경준 대표님 먼저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크립톤의 CEO로서 다양한 스타트업과 함께 일을 하셨는데요. 스타트업이 앞으로 도시 환경을 어떻게 재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인데요. 저희는 이제 저희 그 전략이 지역 창업 생태계와 지역 재생을 융합하는 그 전략을 저희는 취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최근 30-40년 동안 만들어진 그 산업 도시들이 그 교통이 바뀌거나 산업이 바뀌면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멸하는 사례들을 이제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제 발표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소위 미래에 대비되어 있는 도시는 이제 살아남지만 미래에 대비되어 있지 않은 도시는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도시가 AI를 할 것이냐? 제가 전주에 적합한 산업은 콘텐츠다라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모든 도시가 콘텐츠를 할 것이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생존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일자리를 만든 그 기본 위에 그 도시의 차별화 포인트를 쌓아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의 이제 주장이고 접근 방식이고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제주에서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우주 산업을 저희는 육성을 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그 부산 항을 기반한 해양 물류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고 전주에서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AI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 모든 요소에서 AI가 빠질 수는 없는데 이제는 그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 도시의 역사와 맥락에 맞는 산업과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인프라로 그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과 지속 가능성을 저희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Thank you, Mr. Young. Highlighting the transformative power 감사합니다. of startups. 네, 그래서 스타트업의 이제 혁신적인 파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전략적인 기획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영규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KT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전략적인 사업 계획이 스마트 시티에 잘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공공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버티컬 솔루션을 공공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도시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든다고 하면 행정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공공 중심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민간이나 이해관계자나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공공 주도로 하는 것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인프라가 없으면은 맨 땅에 헤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공공이 끊임없이 투자를 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모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서 발표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혁신성과 그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인프라를 깔고, 그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와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공공 데이터들 오픈된 것들은 그냥 퍼블릭 클라우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민의 데이터라든지 공공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라든지 보안에 관련된 데이터들, 프라이버시 관련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로 묶어서 제공을 하고요. 그거 외에 국방이나 안보나 기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온프레임에 적용을 하면서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을 해서 인증받은 사람만 액세스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도시 인프라를 제공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경쟁력 있는 도시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하고 플레이어들이 여러 가지 솔루션들과 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The data side is 그럼 challenging. 데이터 쪽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많이 계획하고 더 많이 행정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데, 물론 기회도 많이 주지만 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안보 분야에서도, 안전 분야에서도 데이터 안정성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많은 행정 부분에서 적용이 되었는데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은 민경준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계에서 그 교육뿐만 아니라 도시 그리고 청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육 기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리더를 육성함에 있어서 교육기관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기차라고 하는 걸 보면 가장 핵심은 배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배터리 자체가 전기의 동력을 제공하죠. 마찬가지로 도시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은 이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은 쉽게 얘기하면 파워를 제공하는 에너지의 요체라고 볼 수 있죠. 도시의 발전 단계에서 교육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다녔던 많은 도시들의 어떤 박람회 현장에 보면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은 학생들이 발론티어로 지금 와 있지만, 이러한 이 회의장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 또 이 지역을 벗어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함으로써 배우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쾰른, 베를린,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에 전적으로 발런티어를 말하자면 대학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주시가 이러한 국제적인 포럼을 해마다 정기적으로 연다는 것은 도시 발전의 하나의 훌륭한 에너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젊은 그 앞으로의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씀하셨지만 비즈니스 리더를 키워내는 가장 핵심은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나라,
다양한 인종의 경험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지식을 확장하고 생각의 지식의 어떤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인간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방법을 알아낸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Professor.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또 다양한 수준에서 또 목소리를 내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시계획에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사실 그 윗세대, 기성세대보다는 친환경 쪽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렇다면 서용석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제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도시의 전략을 통해서 경제 성장과 동시에 또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뭐 도시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그 탄소 중립 2050 아마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탄소 중립으로 가기까지의 그 길목 이 마디마다 이게 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기업 입장에서 뭔가 이런 그 넷제로로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게 상당히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수익성 악화로까지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커뮤니티 차원에서도 이게 넷제로로 가는 게 뭐 말은 쉽지만 상당히 이게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부분들이다. 그래서 저는 특히 그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한국 사회가 갈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사회로 사실 좀 악명이 높습니다. 이제 국제적으로도.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그런 그 합의나 해결을 이루기까지 너무 많은 그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또 이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사회적인 정책적인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이런 그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와 또 한편으로는 같이 이제 뭔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해관계 그런 충돌, 그다음에 이제 갈등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사회적인 그런 합의의 기제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서구 사회 같은 경우도 뭐 많은 갈등의 역사를 겪어왔죠. 그렇지만 이 나라들은 한 200~300년 동안 그런 소위 그 투쟁, 그런 전쟁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그런 사회적으로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합의의 기제 같은 것들을 마련해 놨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지난 70년 동안 너무 빨리 성장을 했고 또 이 급격한 사회의 변화를 거치다 보니까 이런 그 합의의 기제를 만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뭔가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하면 이걸 다 정부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이제 조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또 이것마저 안 되면 이제 법정까지 끌고 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커뮤니티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커뮤니티 차원에서라도 이런 그 뭔가 이제 이해관계 충돌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뭔가 그런 그 합의에 그런 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좀 기제 같은 그런 좀 도구 이런 좀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Professor Sal, let me ask a follow-up 네, question.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도구들이 있을까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그런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그 뭐 하나의 그런 그 합의 기제 같은 거를 계속해서 이제 고민해 오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북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마을 단위로
뭔가 하나의 그런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되던 아니면 그런 분쟁이나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커뮤니티 차원에서 뭔가 그걸 자꾸 대화를 하고 또 이걸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기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개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하긴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런 그 커뮤니티 차원에서 사람들이 서로 좀 자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물리적인 공간 같은 것들이 이제 마련이 되면 어느 정도 그런 좀 그 갈등의 예방, 완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I think those spaces within 네, cities 그래서 도시의 공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포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불일치한다 하더라도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을 다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청년분들도 또 청중에 계신 분들도 다양한 의견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기 전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공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what's more maybe a statement. 그래서 어떻게 보면 Give a sentence 이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is one 발제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한 가지가 중요한 오늘 도시가 취해야 될 한 가지 접근법이 무엇일까요? 지속 가능성과 또 이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꼽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민경준 교수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잠깐 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에 처음 라스베이거스에 갔을 때 처음에는 그 우버 이제 공유 경제가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 미국에서 본격화될 때입니다. 라스베이거스 공항에서 내려서 우버 정류장이 없이 멀리 이렇게 마치 접선하듯이 스파이 접선하듯이 연락을 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차를 탔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 갔는데 우버하고 리프트의 정류장이 생겼습니다. 즉 좋은 정류장은 택시, 아래층은 우버. 그 얘기는 뭐냐면 공유 경제 그 이듬해에 갔더니 호텔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우버를 타고 가면 정문에서 못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해가 갈수록 같이 공존하더라는 겁니다. 택시기사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갈등 요소가 많은데 이 택시와 우버가 어떻게 공존하냐 했더니 택시기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과거에는 땅이 넓기 때문에 자동차를 두세 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택시 이용자가 더 늘더라. 차를 집에 한 대만 사니까. 그래서 서로가 같이 이 인프라가 갖춰짐으로써 공존하는, 즉 호텔 정문 앞에는 택시, 호텔 뒷문 쪽에는 우버나 리프트가 있는, 지금 아주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갈등 구조에서 도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모니 그리고 상생이라고 하는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는 게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Thank you, Professor. 감사합니다. Mr. Young, let's turn that over to you. So the same question. 네, 그러면 양 교수님, 양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지속 가능성을 도시에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 토론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게 도시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지역에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 일자리가 없고 내 꿈을 이룰 수가 없고, 그래서 서울에 가면 그런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가는데, 제가 일자리도 말씀드리고 라이프 스타일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그 도시가 정책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희가 만나는 24살의 청년들은 보면 저희는 뭔가 창업에 도전을 하는 그런 뭔가 혁신을 해보겠다,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청년들을 만나는데, 저희는 그들에게
투자나 육성이라는 희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생존을 위해서 교사가 되거나 공무원이 되겠다. 그런 뭐 예를 들면 공무원 사회를 혁신하겠다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저희는 그 희망을 줄 수가 없거든요. 저희 역할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주가 미래도시 포럼을 논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지역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겠다고 하면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That's a great point. 네, 말씀 감사합니다. Hope is important. 네, 희망은 굉장히 How 중요하다고 you 생각하고요. 또 어떻게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용규 본부장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실질적인 것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여기 발표를 한 건데 만약 이제 전주시와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이런 문화 역사, 뭐 컨텐츠, 창업, 그다음에 뭐 도시가 갖고 있는 에셋, 교육, 뭐 이런 영역들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잘 모으고 그런 영역들에 대한 특화 도메인들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하면 그거에 맞는 SLM 모델을 좀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한번 그 트라이얼을 소규모로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하게 되면 분명히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사업화를 하거나 아니면 버티컬 솔루션을 만들어서 뭔가 제공을 해보겠다라는 이해관계자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잘 만들어 볼 수 있는 소규모 스몰 스타트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Thank you, Mr. Yu. I 네, agree. I 감사합니다. think 저도 having these 동의합니다. organized 이렇게 representative 더 많은 소규모 기업들 그리고 소규모 그런 모델들이 먼저 시작을 하면 미래에 큰 전환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예, 현재 우리가 어떤 서용석 결정과 교수님께 행동을 여쭤보겠습니다.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비전과 목표를 세우냐에 따라서 현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양 대표님 하신 말씀하고 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고자 하는 선호하는 전주의 미래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질문을 받을 시간이 더 없다고는 하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한번 해보죠. 질문 있으신 분 청중에 있을까요? 네, 너무나도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주시에서 의원을 하고 있는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들을 들으며 도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가장 고민됐던 지점 중 하나는 어쨌거나 이런 모든 산업과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인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전주시가 연간 8,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청년들이 왜 빠져나가는가, 왜 남는가를 들여다봤을 때 청년 조사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청년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가 가장 컸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남는 이유 1번이 가족이었습니다. 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역 사회가 다시 한번 미래로서의 그 가능성을 보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게 가장 필요할까라는 걸 서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 양 대표님과 유 본부장님께 저희 인구가 빠져나간 상황에서, 기업이 유출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하지 못한 산업의 구조 속에 이 산업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주시에 현재 스타트업들이라고 물론 존재하고 중소기업들, 벤처들이 존재하지만 서울과 다른 지역에 대한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그 경쟁력을 갖추려면 조금의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끊기지 않고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인 가구 비율이 아마 40% 정도 이제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다세대가 그러니까 다세대라기보다는 3개 세대가 이제 서로 공간에서 또는 이웃에서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시 정부가 일단 그 마당, 저 발판을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아까 그 일본 지자체나 또는 그 독일 시정부에서 추진했던 그런 좀 정책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또 전주 나름대로의 그런 좀 3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을 그런 그 커뮤니티를 좀 구축을 해서 하나의 그 좋은 좀 이렇게 모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좀 성공된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시정부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에 필요한 조금 재원이라든가 또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일단 매력이 없으니까 빠져나가겠죠. 예. 왜 매력이 없는지는 기업 입장에서 좀 분석하기 좀 어렵고요. 아마 그건 전주시가 가장 잘 아실 것 같으세요. 그 왜 매력이 없을까를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유출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답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매력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강제로 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뭔가 프로모션 한다고 뭔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해관계자들이나 기업들이나 아니면 젊은 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다.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뚱구름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시도되지 않다고 하면 매력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한테 따로 한번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전주시 관계자분하고 만나서 논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좀 답변을 드리면은요. 저는 그 지역의 맥락에 맞는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처럼 이제 전국에서 기업을 발굴하는 그 투자사들은 만나보면 서울에서는 그 100개를 만나면 그 중에 한 20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스타트업이 됩니다. 그런데 전주뿐만 아니라 지역에 오면 100개를 만나면 관심을 가질 만한 스타트업들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거는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뭐 공통된 특징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상위 탑 5, 상위 5개만 골라보면은 서울이나 지역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역에 가능성 있는 기업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많지 않은 게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을 도출해야 되는데 상위 5개를 잘 뽑아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예를 들면 3년이나 5년 내에 뭐 코스닥에 상장하거나 아니면 전국구 기업으로 성장한다든지 이런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을 초반에 해야 그 다음부터 되는 것이지 초반부터 정책적으로 뭐 10개, 20개를 만들어내는 접근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so much.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뭐 전주에 만약에 산다면 비빔밥 때문이라도 여기에 계속 머무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도시 리더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미래 도시, 미래 산업에 대한 의견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5분은 잠시만 사진 촬영을 위해서 머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ll just take a break for the photo all together. 네, 사진 촬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please gather together in front of the stage with our 네, moderator 사진 and our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panelists 좌장님과 for the photo. 패널분들 연단 Our 중앙에 cameraman 서주시면 is there, so 감사하겠습니다. please, gather towards the center of the stage. 네, 무대 중앙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유익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도 또 마지막에 시간이 부족하기는 했었지만 굉장히 또 뼈 때리는 질문을 해주셔서 미래 도시와 미래 산업에 대한 첫 번째 패널 세션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해주신 좌장님과 패널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중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20분간의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에 저희 로비에서는 따뜻한 커피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커피와 함께 추억의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있습니다. 함께 오신 분들과 함께 추억의 사진도 남겨주시고요. 커피도 맛있게 드시면서 휴식 시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오후 두 번째 패널 때는 미래 도시와 문화 콘텐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 나은 전주 미래 도시 포럼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참여하신 행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 나가시면서 혹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경품,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If you can click on the QR code and complete a short survey, we also are giving out some gifts for you in order to better our Jeonju Future Cities Forum for the future. So please take a short time to complete the short survey on your way out.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articipation. Thank you very much. 잠시 후에 두 번째 패널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